지금 다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 재판부 판결은요, 기존 대법원 판결하고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에서는 소속물로서 심판 대상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약 날짜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동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은 당권 경쟁과 복지 논쟁으로 거친 표현들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망상이 화두였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거세지면서 사기성 포퓰리즘, 중상모략이란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거칠었던 정치권의 하루, 잠시 뒤 차분히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밖에도 굵직한 뉴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부실 수사 의혹에서 제외돼 있던 공군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중사의 상관인 A준이와 비상사와 함께 시하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준이와 비상사는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자 보고를 외면하고 회유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입니다. 시하사는 차량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질 때 운전을 했던 인물로 사건 초기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A준이와 비상사가 2차 가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자 공군은 최근 이들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군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검찰은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4일 압수수색도 군사경찰에 국한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조사본부는 서산 공군부대에서 1차 보고가 미흡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감사관실 역시 이중사가 근무했던 부대 등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혀 이성용 전 공군총장도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피해자는 피해를 알리기 위한 길목에서 대체로 외면을 당했습니다.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 역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변호인이 들어섭니다. 이 중사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또 다른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알려졌는데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군 법무관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고 연락은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측의 옹색한 설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선 변호인 관련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또 지난 1년여 동안 고 이중사가 이번 건을 포함해 3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파견원 준이에 의해서 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도 이 사건에 지금 회유나 은폐를 가담했던 인원들에 의해서 이제 회유가 있었고, 두 번째 강제 추행은 직접 지금 은폐를 했던 인원 중에 한 명이 추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족 측은 객관적으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거악을 척결하는데 군 검찰단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선 변호인의 직무 유기권을 포함해 군 검찰단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병역 문화 폐습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내 계급은 그에 맞는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마치 신분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장교나 부사관, 병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보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성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병역 문화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를 고려한 듯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병역 문화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1심 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해 부대 지휘관들의 재판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지휘관들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게 병역 문화 폐습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폐쇄적인 군 조직이 얼마나 여기에 호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관계자 처벌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군 내부 성비위 척결을 위한 별도 TF와 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국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별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그 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곧바로 활동을 개시해서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5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데 한마디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경수 기자입니다. 무려 6년 만에 어렵사리 열리게 된 1심 재판 선고는 단 1분 만에 끝났습니다. 갑작스레 선고를 사흘 앞당긴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소송이라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소송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까지 낸 재판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포기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일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의 대원칙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애초 일본 기업이 응하지 않아 수년을 끌던 소송은 올해 초 재판부가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한 뒤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을 택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뒤늦게 소송 대리인을 꾸려 대응에 나서며 지난달 말 첫 재판이 시작됐는데 피해자들로서는 기대감이 높아졌던 터라 실망감도 더 컸습니다. 현 재판부 판결은요, 기존 대법원 판결하고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에서는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하급심 법원이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정반대 판결을 내린 셈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방금 김경수 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 판결,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승소를 확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논란을 예상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갑작스레 당겼는데 해명도 다소 황당합니다. 법정의 평온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건데 강희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1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닌 만큼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협정 자체가 일괄 보상을 받는 내용이었고 따라서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인지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원래 10일로 잡혀 있었지만 재판부가 3일을 당기고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선고는 미루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선고를 이렇게 당겨서 당사자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데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같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강제동원 사건은 재상고심 등 13년 동안 5차례의 재판을 거쳐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항소심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피해자들의 분노를 일으킨 대목도 있었지만 각하의 이유로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훼손 우려 등 국제관계를 고려해 배상 요구를 각하했다는 건데요. 역설적으로 정부가 외교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기도 한데 외교부는 일본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강제 집행하면 한일 관계가 훼손되고 이것은 동맹인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이어져 국가 안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 고려를 판결문에 담은 건 이례적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 안보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배상에 응할 뜻이 없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보복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오히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일본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외교적 교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의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로 특별히 달라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미 승소한 기존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 존중, 한일 관계 고려, 양국 정부와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재판부는 이렇게 각하 이유로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또다시 한국의 해법을 내놓으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일본은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인데 배상을 하라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며 공을 다시 한국에 돌렸습니다. 日韓関係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や慰安婦問題などにより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両国間の懸案の解決のため、韓国が責任を持って対応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 16개 피고 기업 중 한 곳인 일본제철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양국 교섭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妥当な司法判断であると受け止めております。日韓両国の政府による外交交渉の状況等も踏まえた上で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이에 앞서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일본 측은 반색했습니다. 이전 판례를 뒤집고 법원이 일본이 주장해온 국가 면제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今回の判決がこのような試験免除についての日本政府の立場を踏まえたものであれば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適切なものと考えるところであります。 최근에는 모태기 외무성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과거사 해법을 놓고 한국이 골대를 계속 바꿔왔다고 비판하자 외교부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극단적인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판결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당장 한일 양국 대화와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업종별로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재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은 법 시행 이후의 경우만 보상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8월 첫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린 때부터 누적된 손실을 그에 걸맞게 보상하는 건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이미 3차례 이뤄진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지급 논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 이렇게 환급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정서적 맞지 않다. 대신 이번 추경에 업종별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법 시행 전 생긴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보다는 지원 규모가 작지만 오히려 지원 시기는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별 소득을 파악하는 건 빨라야 10월인데 재난지원금은 추석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지원 대상도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외에 여행, 공연 같은 경영위기 업종 10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했던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냐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 보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이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당정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그라지지 않는 소급 적용 논란이 최대 변수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두고 같은 여당 대선 주자들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과 진행 중인 논쟁은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로 야당에서 이뤄지던 이재명 경기지사 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최근 여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나머지 대권 주자들도 정책 효과의 의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일을 하건 하지 않건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현 시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소득 논쟁에 먼저 불을 지핀 건 이재명 지사입니다.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고 나온 안심소득을 겨냥한 비판글을 올렸고 여기에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된 겁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바르네지 교수의 이론을 두고는 서로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며 설전을 이어가다가 급기야는 신앙 논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다시 국민의힘 정강정책까지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논쟁이 활발한 건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이면서 이 지사 특유의 논쟁 스타일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논쟁이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대권 배제설을 두고 연일 거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거론됐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배제가 우려된다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영입 의사를 밝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말한 점과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을 이 전 최고위원이 언급했다는 점을 들며 두 사람이 윤 전 총장을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미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어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 당권 경쟁에 개입하지 말고 대선 주자를 평가절하하지도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친분을 거듭 지적하며 거들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너무 가깝고 우리 당 안에서 먼저 후보를 뽑자 이런 의견을 이준석 후보가 낸 적이 있고 상당히 아마 언짢을 겁니다. 거듭되는 윤석열 배제설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억측이자 망상이라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되레 윤 전 총장을 거듭 언급하는 게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며 맞받은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땡기고 싶어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사실 누구에 대한 호불호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많이 밝혀놓고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선거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경쟁에서 밀리니 뭐라도 해보려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공방의 중심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은 측근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당원 선거인단 32만여 명의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된 당대표가 발표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TV토론회에서 또 한 차례 맞붙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할 거냐는 질문에 엇갈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없으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동의한다. 저는 보수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곤란과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보면 저희가 탄핵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한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영웅인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전 감독은 최근 병세가 악화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오후 7시쯤 숨졌습니다. 유 전 감독은 인천 사령탑이던 지난 2019년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도 팀을 극적으로 일부 잔류시켰고 완쾌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 전 감독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전 동점골과 2002년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 추가 득점 등 대표팀 124경기에서 나서 18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LH 불법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지 석 달 만에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또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등 조직 개편 방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LH의 불법 투기와 전관 이후 갑질 등 불공정과 부독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2중 3중의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LH 전 직원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실사용 목적의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군의 토지 소유자와 LH 임직원의 토지 보유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 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도 막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이 고위직 500명대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자가 창업이나 취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임대주택 매입 시 LH 직원과 친척 등의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SNS 댓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 행위도 문책됩니다. 방만한 예산 운용도 개선됩니다. 3년간 기관장과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출장비 등 경비가 절감됩니다. 정원도 20% 이상 감축됩니다. 1단계로 상위 관리직과 기능 축소 등으로 1,000명이, 2단계로 지방조직 1,000명이 각각 줄어듭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본사조직 9본부 체제를 6본부 규모로 감축하겠습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부문 등 LH의 핵심 기능은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경영평가에서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과거 발생한 비위행위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의 성과급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면서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자청했었는데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남의 이름을 쓴 부동산 명의신탁, 또 개발 정보를 알아내 투기를 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 16건의 부동산 거래 또는 보유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의혹 유형을 보면 남의 이름을 쓴 부동산 명의신탁이 6건,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입니다. 다음 달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전체 16건 가운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소명이 안 됐다고 정확하게 소명이 다 안 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특수본 송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에 통보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을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 발표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관련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조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상반기 애초 목표보다 100만 명이 많은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집단 면역 시기도 11월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를 위한 3분기 접종 계획은 이달 셋째 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조기에 달성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843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달 백신 접종 예약자가 600만 명이 넘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예약 날짜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300만 명 넘게 예약한 60살에서 64살 이하 어르신과 30살 미만 군장병 41만여 명 접종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20만 명에 달하는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의 파이자를, 같은 연령대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더나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 얀센 백신 101만 명분까지 더하면 상반기 목표보다 100만 명 더 접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도입하면서 상반기에 1,400만 명 정도의 1차 접종이 종료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계획안은 9월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 명 1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건 다음 달 초중고 교사와 고3 수험생 접종 정도인데 구체적인 건 이달 셋째 주에 발표됩니다. 소아암 환자 부모라든지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의 부모처럼 감염에 취약하거나 위험군에 대해서는 3분기 접종 대상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는 오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0살에서 64살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고령층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0살 미만 군장병과 경찰과 소방관 등도 화이자 백신 접종과 예약에 합류했습니다.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불광동 내과의원. 어르신들이 대기실에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접종 순서를 기다립니다. 60에서 64살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병원을 찾은 겁니다. 잠깐만요. 백신을 맞고 나자 한결 표정이 밝아집니다. 몇 사람은 있었어요. 불안한 감이 이제 아프다거나 부작용이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요즘은 또 그냥 괜찮다 하니까 서로 또 이제 백신 맞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 이곳 위탁의료기관에서는 60에서 64살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종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지난 4월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별 접종이 차례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60살에서 64살까지 포함되면서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60살에서 64살 사이 접종 대상자의 예약률은 78.8%에 달합니다. 큰 부작용을 주변에서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사전 예약이 조기에 다 마감되었고요. 대기 명단도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30살 미만 군장병 41만여 명 가운데 86.5%, 35만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함께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제 외출바 통제도 완화되고 또 선우인들끼리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살 미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감염 위험성을 더 줄이는 것 때문에 뉴스로 화이자를 일찍 맞게 된다고 들어서 되게 기뻤고요.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도 오는 15일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인 응대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고 했는데 빨리 백신 접종을 맞아서 책임감 갖고 백신 먼저 접종해서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예약한 30살 미만 대상자들에 대해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남 함양 대봉산 짚라인이 공중에서 멈추면서 이용객이 60m 높이에서 2시간이나 매달리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짚라인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안전대책 마련은 뒷전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짚라인 체행객이 바람을 가르며 회속 활강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허공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나 끝났어. 에이, 기다려야 돼. 공중에 멈춘 짚라인에 매달린 모습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반대편에서 업체 직원이 와이어를 타고 조금씩 다가옵니다. 5구간 길이 2.89km, 국내 최장 길이인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 4번째 구간에서 도로래가 멈춘 건 지난 6일. 이용객은 60m 높이에서 2시간이나 심한 불안감과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떨어질까 봐 무섭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전장치 돼 있으니까. 근데 2시간이나 있으니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팔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대봉산 짚라인 운영을 책임지는 곳은 함양군. 돌발 사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경사로의 긴 거리를 사람 힘만으로 이동하다 보니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오셔가지고 억지로 밀다가 또 안 되고 또 그랬는데 뭔가 좀 구체적이거나 좀 획기적인 구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함양군은 성인 2명이 함께 타 감속 도로를 사용했는데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로 내려가 중간에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경사로에 대비가 좀 약해서 여기에 대비한 추진을 좀 높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구조요원들이 체력이 좀 약해서 그 좀 체력 보완을 해가지고 한 5분 내에 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장 이후 시설 이용객이 1,7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고 사고 대응은 엉성한 상황.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에 돌입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는 사실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자청을 한 겁니다. 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 배경은 이제 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요청이었는데 먼저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혹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그리고 농지를 작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그리고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습니다. 네, 발표 브리핑을 먼저 들어봤는데 결국 이번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야당, 정치권으로 좀 퍼질 것인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어떤 의원인지는 권익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유형들이 좀 나왔죠? 네,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업무상 비밀 이용 3건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는 게 보통 이런 식입니다.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 개발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지역구의 개발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한 의혹. 이건 완전히 업무상 비밀 이용이죠.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해 충돌이죠. 자기의 지역구 개발과 관련돼서 자기가 그 토지를 매입했다라는 예. 것.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이 이제 한 6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 친인척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마치 이제 많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처럼 해갖고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차명 의혹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농지법 위반이 6건. 근데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LH 토지에 대해서 LH 투기 의혹이잖아요. 네. LH 공사의 직원들이 자신들이 이미 이 개발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해서 100억 정도를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토지를 매입했다. 이것을 참여연대 민변이 폭로하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신도시와 같이 이 정보를 빼내서 거기에
토지를 차명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쪼개서 분할해서 매입한 그런 지금 의혹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어쨌든 이 16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명단을 합수본에도 송부하고 또 민주당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가 관심인데 송영길 대표가 해놓은 얘기가 있긴 해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이게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입시나 취업 비리, 그다음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는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오늘 이제 권익위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인지는. 그러니까 몇 명이다, 어떤 유형이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누군지는 밝히지 않은 이유는 권익위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나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살펴볼 수는 있지만 네. 실제 이제 이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듯이 출당 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조치까지 가야 되겠죠. 네. 일단은 지금은 권익위 차원에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으니까 직접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 입장에서는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넘기고 거기서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 이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민주당에서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단호한 조치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라 좀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영향이 좀 야당까지 번질 것인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옮겨갈까요? 야당도 좀 조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 핵심이 지금 오늘도 기사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왜 야당은 안 했지? 근데 그건 기억을 다시 되돌려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3월 11일입니다. 네. 이 3월 2일 날 그 민변이 폭로를 한 다음에 자그마치 10일이 지나서 합조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근데 이 1차 조사 결과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다 LH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다 낸 것들을 조사를 해서 20명 가까이가 됐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네. 이미 13명을 민변이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7명밖에 추가가 안 된 거예요. 굉장히 그때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셀프 면죄부 아니냐. 이때 여당이 야당한테 제안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함께 저기를 해야 된다. 이 자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야당은 뭘 주장했냐면 이 전수조사라는 건 어차피 똑같은 게 아니냐. 이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내봤자 똑같이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다. 즉 수사 권한이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검찰이 직접적으로 전 국회의원들 다 조사할 수 있게 하자. 공직자들을 조사할 수 있게 하자. 그래갖고 이 양쪽이 다 협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싶더니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여당 쪽 입장이 강력해지고 그러자 이제 선거 직전까지 가서 3월 30일 날 민주당이 그럼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사해봤자 사람들은 다 차명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걸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 방어하고 싶으면 안 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국민권익위 조사단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즉 방어할 사람들은 사람을 조사하면 늘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제출하면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결할 건 뭐냐면 땅을 조사해야 된다. 신도시 같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땅이 어느 땅이냐. 그럼 그 땅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서 그 자금들을 추적을 하면 주인이 나올 것이다. 차명으로 땅을 샀더라도 그 주인을 그러면 수사하면 된다.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수사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 야당은 지금 이미 국민의힘도 제가 알기에는 3월 15일 날 배현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린 다 맞췄다. 102명이 다 동의서까지 다 받아놨다. 언제든 수사의 주체가 뚜렷해지면 우리는 모두 다 수사에 응할 것이다 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권익위로 갔다가 또 수사단으로 갔다가 이런 어떤 시간만 끌면서 가지 말고 수사를 직접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전 공직자를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동참 촉구보다는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땅을 조사하라 뭐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도 조사를 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권익위 가는 게 너무 한 단계 거치는 거면 이제 검찰 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해 수사해서 정말 이런 투기 의혹이 있거나 차명으로 거래했거나 이런 게 있다면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해서 권익위 통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국민의힘도 자연스럽게 이런 조사에 동참하라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권익위에 가는 것이 한 단계 거치는 것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 네. 얘기했다고 하니까 국가수사본부에 우리도 그럼 조사해달라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국가수사본부는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관계없이 국회의원 전수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야 돼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좀 전향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사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인단, 그러니까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신경전도 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압축한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놀랍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민심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듯한 취지로 보이고 또 이준석 후보의 이러한 발언도 충분히 오해받기 쉽게 만들고 있거든요.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관계 때문에 벌써부터 되기도 전부터 공정하지 못하다, 시비에 휩싸일 거다. 네, 굳히기냐 뒤집기냐 둘 다 뭐 일단은 당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수치로 보면 당원 투표 첫날 25.8%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전당대회 앞두고 흥행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결과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투표입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가 황교안 대표가 이 선출된 전당대회인데요. 예. 그때가 25%예요. 그러니까 그 25%를 하루 만에 달성을 한 것이거든요. 즉 만약 나흘까지 된다 그러면 거의 뭐 제가 뭐 그냥 피부로 느꼈지만 70%가 넘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추세대로 한다면. 네. 그럼 뭐 어쨌든 국민의힘 역사상 이렇게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 거의 유례가 없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대면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대면으로 하는 건 뭐냐면 직접 전당대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귀찮아서 안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그 흥행이 안 돼서 참여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건 비대면이니까 나흘 동안 하게 되는데 일단 이틀 동안은 모바일, 이틀 동안은 AR 씁니다. 이건 모두 다 당원들이지만 왜 이렇게 했냐면 고령층들은 좀 쉽게 접근해야 되고 네. 또 젊은 층들은 이렇게 URL을 보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식을 여러 가지 어떤 7, 8일은 모바일이고 90일은 AR에 쓰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보내는 여론조사도 90일 날 합니다. 그러면 이제 7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첫날 25.8%다 그러면 점점 더 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인한 새로운 어떤 그런 이 당원 투표의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전당대회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 31.7%더라고요. 네네.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죠. 오늘까지 25.8%면 31% 정도는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어찌 보면 더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쇄신, 그다음에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열망들이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열망들이 더 많이 연결되다 보면 지금 31% 넘어서서 32, 3 뭐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어떤 돌풍이 이준석 돌풍이 일정 부분 선거 투표율도 올리는 그런 성과로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흥행을 좀 더 가열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자 간의 신경전도 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주자 배제론이 등장하면서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거친 표현들이 주고 받아졌는데 한번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 망상, 뭐 속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키고 수 있겠느냐. 이런 막말이 당대표의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과대망상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막말로 인식되는 표현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도발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변수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건 좋지만 정도를 넘으면 곤란한데 그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정당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라.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뭐든지 돌다리로. 네, 아무래도 중진들은 좀 어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태도나 전통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좀 구태를 좀 지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TV 토론을 보면 어느 후보가 지금 선두에 가 있고 어느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후보에 대해서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또 주호영 후보가 공격을 하는 건 이준석 후보가 선두에 있다는 뜻이고 예? 또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날석에 대응을 하는데 주호영 후보 또 이 오늘 이 화면에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후보들에게는 이렇게 그렇게 날서지 않거든요. 즉 이거는 나머지 후보들 중에 나경원 후보가 가장 맹추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지금 딱 보면 어찌됐든 세대 교체에 대한 견제가 중진 의원들한테는 있는 것이고 그 내막에는 이제 세대 교체라는 건 어차피 신선한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하라는 건데 좀 구태의 어떤 그런 이 발언들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에 대해서 네. 이준석 후보는 맹렬하게 그거야말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야말로 구태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과열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후보들 간에 굉장히 절박한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좀 이렇게 이 격차를 줄여야 되는 맹추격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지금 이 TV 토론에서 만회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준석 후보가 딱 아쉬운 건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선두이고 또 자신을 향한 어떤 비판이 불안정하다, 또 너무 젊기 때문에 경륜이 없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는다면 사실 좀 더 여유 있게 이 포용하는 어떤 느낌으로 주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챙챙챙챙 부딪힘으로 하면 사실 불안하다라는 어떤 심리를 또 더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대목이죠. 네, 이번 어떤 논란의 발단은 또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이제 별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이제 호의적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발언들, 본인은 좀 약간 톤다운 하긴 했습니다만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별의 순간을 잡았다까지 얘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히 띄웠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물론 전원이긴 합니다만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본인이 특별히 누구를 지명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사 출신 중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얘기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서운함이 묻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만나려고 연락했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시간을 늦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대권에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자꾸 빼는 듯한 그리고 본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자꾸 연기를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좀 표현한 부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거라고
거라고 생각해요. 저 태도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지 김종인 않습니다. 전 위원장의 그럼요. 태도가?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뭐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행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네.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어떤 대권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역할 이런 부분에 중심에 놓고서 판단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저 발언이 영원히 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이게 견제하는 중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저 말과 이준석 후보의 말을 연결시켜서 네. 윤석열 배제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그거는 뭐 사실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시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 별의 순간이란 말이 독일어권에서 운명의 순간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말이었는데 별의 순간에서 일단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로 바뀌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저렇게 좀 뭐 이를테면 좀 서운해하는데 안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줘야 되는 건 뭐죠? 기존 정치권과 차별합니다. 즉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네.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이준석 돌풍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기존의 그건 여야의 문제, 뭐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기존의 정치권이 보여준 꼰대 정치 같은 그런 구태 어떤 정치가 지금 이 유권자들에게 안 먹히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걸 잘 지켜보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만약에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을 먼저 만났다고 한다면 아니 똑같은 어떤 행보를 하는구나. 이 뭐 안철수 현상일 때 안철수 전 이 경영대학원장이 뭐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뭐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났잖아요. 사람들을 법륜 스님 만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똑같이 하는구나라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둔 건 그만큼 나는 새로운 어떤 그런 비전을 보여줄 거야라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사실 만난 것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어쨌든 거리를 좀 두면서 그렇지만 저도 교수님 생각처럼 전혀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필요가 딱 일치됐을 때 언제든 또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뭐 전혀 지금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원한 어떤 그런 거리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은 어떤 새로운 모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일단은 현충원도 방문해서 분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했고 또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 회장도 만나서 보훈과 호국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흐름이 딱 있어요. 지금 3월 4일에 사퇴했잖아요. 6월 4일이 90일입니다. 6월 4일까지 행보를 보면 이 3, 4월 달 80일 동안, 아까 한 60일 동안을 전부 다 이 전문가들만 만나요. 예. 주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건축 문제, 주택 문제, 부동산 네. 문제, 청년 문제, 그다음 반도체 문제. 이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부동산 이 세 가지 키워드와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반도체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 전문가들을 만나왔고 네. 그다음 5월 마지막 주에는 중점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만 만나거든요. 다 그렇게 흐름 다음에 바로 현충원 가고 천안함 만나고 이건 안보 이슈로 바뀌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사실상 경제와 또 청년 일자리에서 정치 문제로 갔다가 그다음 안보 문제까지 어떤 일정한 어떤 흐름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정치에 대한 어떤 직접적으로 한다는 말만 안 했지 이 정치적인 어떤 행보, 가장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거듭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행보는 사실 대권 행보죠. 저건 누가 봐도 대권 행보예요. 글 남긴 것도 보면요. 대선 후보급으로 글을 남겨요.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대권 행보가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런 행보들을 계속하는 것은 언론의 주목도를 계속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선거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엄청나게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본인이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 정의로운 어떤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네.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고 지지율도 함께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는 저런 행보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행보들을 계속하고 사람들 만나 사진 찍어서 그 언론사에 배포하고 이런 행동들은 결국 이준석 돌풍 때문에 본인이 자꾸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일정 부분 반영됐고 또 이준석 후보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게 되면 사실은 그 본인하고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의 행보와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행보는 그렇게 큰 차별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가서 물론 뭐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네. 전문가들 만나고 연구소가. 근데 연구소하고 전문가만 만나서 2시간, 1시간 얘기해가지고 그 분야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늘 저렇게 하죠. 어디 가서 누구랑 사진 찍고 누구를 만났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그 국민의힘 의원들 안 만나고 일반 저런 분들 계속 만나고 저분들하고 계속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이 더 신선하게 보이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거기서 말 전하고 이렇게 되면 구태 정치의 반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의원들 만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그리고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가끔 만나고 있는 그분을 좀 더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당대표 경선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보면 지금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어떤 문자들이 당원들에게 전송이 되면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설문 대상을 좁혀봐도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좀 띄워봐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한 나흘, 금요일까지 시간이 한 나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분위기가 계속 흘러갈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지금 차기 당대표 적합도라고 제목이 돼 있지만 이 대상이 당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당원들의 어떤 명분은 각 후보들에게 문자 선거를 위해서 전달될 뿐이지 그것을 유출하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고 물론 일반 국민들 중에 이 민주당 지지자만 뺀 어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언급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말씀드리면 지지자라고 되어 있는 예.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당이 오랫동안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해온 그 당원들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할 것인가라는 건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근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후보 되자마자 모든 당의 뭐 강령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겠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부터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젊은 의원들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게 이준석 저는 효과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 당에 굉장히 새로운 바람 또 그거 당을 넘어서 여당까지도 민주당까지도 아마도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도 이제는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라고 뛰어들기 시작하면 새로운 어떤 바람이 또다시 더 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평론가님은 본선에 가면 당원이 70%고 여론조사가 30%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추세로만 보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여론조사가 100% 그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예. 이런 추세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좀 적합도에서 조사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어떤 데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지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한 번의 바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그런 돌풍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준석 돌풍을 계속 잠재우기 어렵지 않겠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네. 이제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경원 후보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망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뭐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가 평상시에 늘 쓰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해 봐야 돼요. 특히 TK 지역에 있는 당원들, 핵심 네. 당원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이든 발언이든 이런 발언들에서 일정 부분 좀 그 본인의 지지를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발언이 또 나온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변화는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다시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 민주당 리더십 앞서 뭐 부동산 전수조사도 하나의 또 과제라면 과제일 텐데 지금 보면 또 경선 연기론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된 것은 최근에 있었던
당 대표 선출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전혀 선거 열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대선 경선이 7, 8월에 휴가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재미없을 것이다. 국민들한테 휴가가 계신 분들한테 이걸 좀 봐주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맞겠다. 연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흥행을 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자. 이것이 어느 주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선 연기론의 실익이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경선 연기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최문순 지사가 뭐 대선 후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에 공개적인 언급을 했는데 경선 연기론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갈까요? 민주당 안에서? 아마 정세균 전 총리 또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분이 사실은 불감청 인증 고소원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막 나서서 연기하자 그러면 좀 민망한 어떤 상황인데 뒤늦게 뛰어든 이제 최문순 지사나 혹은 이광재 의원이 대신 말을 해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진 못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같은 어떤 그런 지금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이 최문순 지사의 표현도 이거잖아요. 만약 일찍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 야당으로부터. 그래서 야당의 또 다른 어떤 이 파트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유리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건데 사실 그거에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일 선두인데도 불구하고. 선두이니까요. 근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 늘 되풀이되죠. 선두인 입장에서는 대세론으로 빨리 확정을 짓고 싶은 거고 이 분위기 그대로 끝까지 가고 싶은 거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시간을 벌어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은 것인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을 꺾을 만한 결정적인 어떤 이슈가 없어요. 즉 저는 이게 만약에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이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때, 뭐 10% 이상 벌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대안론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지사 갖고는 안 돼라든지 뭐 이러면서 경선 연기를 하든 뭘 하든 더 가능할 텐데 이것이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양강구도로 갈 때는 이재명 지사 측이 안 들어줄 거예요. 끝까지. 이건 당원대로 가자. 또다시 당원을 바꾸냐 안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에 따라서 이 경선 연기론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연기론의 대외적인 이유는 아까 뭐 최문순 지사 얘기처럼 흥행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평론가님 말씀은 원칙론에 좀 논리가 취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칙론으로 가야죠. 아니, 저는요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문순 지사 저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대권 후보들도 마찬가지. 이게 논란이 되면요. 당내 분란이 일어납니다. 계파 싸움 안 일어나겠습니까? 친문들 중심으로 해서 뭐 강성 친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에 또 동조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불거져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칙이 있잖아요. 청강정책이 하기로 돼 있는 거를 이거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바꿔서 또 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바꿔보세요. 이게 저는요 이게 전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 개인들이 본인이 지금 뒤에 있으니까 추격하는 입장에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민주당 대권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면요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대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게. 계파 싸움 일어나면요. 그러면 서로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박빙으로 대선에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 후보 개인들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런 거 따져서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어떤 방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본 소득론에 대해서도 여야를 넘나들어 지금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좀 공격하는 이런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선두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선두에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내에만 경쟁을 했을 때 선두에 있고 또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굉장히 큰 브랜드거든요. 네, 말을 끊어 죄송한데 일단 네네. 전략적인 측면 말고 기본소득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공정소득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소득론 어떤 좀 개념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소득이란 어차피 지금 양극화이기 때문에 복지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최근에 얘기한 거고 공정소득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기본소득과 공정안심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자. 예를 들어서 연 50만 원을 나눠주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월 50만 원까지 나눠줄 수 있게끔 이 기본소득을 설계하자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얘기고 이 오 시장과 또는 지금 유승민 의원의 공정안심소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장 빈곤층에게 콕 집어서 이 소득을 보전해주자, 소득을 보전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다 주자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이냐, 보편이냐 핵심은 그겁니다. 선별이냐, 핵심이냐. 그다음에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의 차이는 주는 방법에 대한 차이예요.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심소득은 중위 이 소득의 100% 이하인 그런 이 계층에게 50% 그러니까 연소득과 그다음에 소득 이 중위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50%를 시나 혹은 정부가 보전해 주자라는 것이고 공정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보정금을 지급하자라는 것이고 근데 모두 다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간다. 거기에만 간다라는 어떤 차이죠. 네, 일단 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복지를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유력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경쟁이 고무적으로 들리는데 왜 이렇게 지금 보면 야당 의원 같은 경우 아전 인수다. 사실 이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 서적에서 이제 빌어왔다고 하다 보니 책은 읽어봤느냐 또 뭐 서민의 좌절을 먹는 기생충이다 좀 거친 표현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공세가 거센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인 거죠.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서고 있으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MIT의 베너지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윤희숙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가 지금 읽어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해석해서 칼럼을 쓰신 분이 서강대 이인석 교수, 경영학 교수 제가 지금 칼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말이 그대로 다 있어요. 저는 이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두 분은 읽어보셨는지 책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 지급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베네지 교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되면 가난하다거나 무능하다고 낙인 효과가 찍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책에 돼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도요. 기본소득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1982년부터 매달 약 $100 수준, 우리로 12만 원 정도 되죠. 지급하고 있고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실험을 했고요. 지금 현재 케냐에서도 2년 동안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교수가.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책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도는 그러니까 기본소득 제도는 예산에 여유가 있는 부유한 선진국에서 적합한 정책이다. 그밖에 대규모 증세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가능한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정세균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나라에서 실행 가능하지 부자 나라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베네지 교수가 쓴 책의 내용은 그거와 다른 내용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소득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두 분,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금 그 지역화표로 주자는 거예요. 지역화표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써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도록 만들자는 것이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현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축을 하시든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는 있겠죠. 그게 과연 그럼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거냐는 문제고 이재명 지사는 1년에 처음에 2번만 주자고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물론 차등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처음에 1년에 2번 50만 원씩 주자는 주장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처럼 지급하는 그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현금으로 주는 건 저는 또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걸 그냥 어디에 쓰든지 누굴 줘버리든지 이러면 실제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공세 속에서 국민의힘 어떤 정강 정책까지 이제
발언이 나오다 보니 이제 서로 간에 설렁탕 간판을 내려라라는 뭐 이 지사 측 얘기도 있었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육수나 제대로 내라 이렇게 좀 거친 또 표현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비판적인 시각인데 이런 흐름이 민주당 대선 경선까지 갈까요? 이건 대단히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불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웃을 거예요. 왜 웃고 있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계속 그 안에서 자기가 가장 유리한 지형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쟁의 가장 큰 요지인 거예요. 불리한 곳에서 싸우면 안 돼요.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돼요. 즉 15대 선거 이전까지는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대선이. 근데 네네. 15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생활과 또는 사적인 부분의 검증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 사생활 검증을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책 검증, 즉 이 기본소득을 놓고 싸우는 것. 어떤 비판, 누구한테 비판을 받아도 이 속에서 계속 싸우면 자신은 사생활 검증보다는 이 정책적으로 하나의 어떤 브랜드를 지금 계속 하는 것이니까 네. 뭐 전혀 불리할 게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한 가지만 이인성 교수의 인용은 이 책의 한 부분만 인용을 한 것이다. 즉 윤희숙 교수가 인용한 부분도 분명히 책에 들어가 있고 또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기도의 모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책에는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다. 즉 어느 쪽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른 것이지 베너지 교수가 이 부부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빈곤국의 어떤 이 국제 원조를 어떻게 하느냐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책도 사실은 빈곤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뭘 하냐면 케냐에서 이 실험을 한 것을 갖고 지금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어떤 논쟁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지. 지금 자막에 있듯이 우리를 복지 후진국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평론가님 얘기는 잘 이해를 했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어떤 대선 후보들 전략적인 측면 말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지금 나온 어떤 소득과 관련된 경쟁에서 어떤 개념이 좀 더 개인적으로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더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 양쪽이 다 있다고 하면 윤희숙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양쪽 의견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세계 최고고요. 복지 지출 OECD 평균 절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최하이고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물론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다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범위를 누구라 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현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역화폐로 할 거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금 지원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 뭐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실험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더 늘려가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밀턴 프리드만이 1962년에 부의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소득세인데 저는 그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이 정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모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다 복지 주지 않고 국민한테 매달 3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전 찬성을 해요. 그런데 복지도 다 하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끝내 최종적인 목표가 뭐 월 50만 원씩이나 월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베너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촘촘히 복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 국민들 왜 이 건강보험 미국도 못하는 거 우리나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료복지에서는 영국보다 더 낫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를 촘촘히 점점 더 할 수 있는 국가가 복지를 포기하고 지금 뭐 기본소득을 준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의료보험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소득도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소득론은 앞으로도 계속 대선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가 충청도에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랑준 누나. 와, 맞습니다. 새로운 외세 충청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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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새 충청 대망론 때문에 좀 마음이 들뜨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야흐로 충청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종필 총재께서 못 이룬 충청 대망론이 서로의 기획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충청 지역은 후보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오늘 좀 뭐 이거는 뭐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정책은 없고 입만 있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독 저 예를 들면은 인기가 있는 대통령 후보 뭐 만났다, 내가 데려온다, 뭐 기차를 같이 탔네, 무슨 뭐 아파트에 사네, 옆 아파트에 사네, 그 얘기하면은 인기가 올라가고 언론은 또 그걸 써주니까 좋잖아. 근데 거기에 지금 매몰돼 있는 거예요. 다 고쳐졌나요? 막 그건 딱 고쳤지. 근데 이미 보도가 나왔어. 끝까지 완주하실? 아니 그거 묻지 마. 그 질문 없는 걸로 해. 예. 의도가 아주 나빠. 그 질문 앞으로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나경원 후보님, 제가 이번 선거도 치러보니까 선거 한 번 치르는데도 힘이 드는데 연속 3번 치르는 에너지 열정 대단합니다. 저도 그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언제 경선 관리하고 치열한 대선 치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재판받으러 다니느라 당대표 역할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급하신가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국민의당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안철수 당대표는 분명히 고정 지지층이 있는 분입니다. 통합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한 채는 야권 승리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오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경륜 내세우는데 네거티브하는 정치 그만둬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김용태 최고는 이준석 후보하고 삼성 라이언스 같이 보러 가신 분 아닌가요? 오늘 네거티브 대응팀은 재미없으세요? 네거티브 하면요, 제가 PA의 달인입니다.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저 나경원 네거티브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확 한칼에 치겠습니다.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앞 순서에서 나경원 대표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네거티브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선 주자들을 위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부터 좀 네거티브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가. 오늘 오전 대기업에 다니는 20대 직원 12,000여 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에 한꺼번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질병관리청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29살 A씨. 출근하자마자 회사 단체 대화방에 30살 미만 화이자 백신 예약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만 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사전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씨가 사회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있었고 예약 절차까지 밟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 다른 직원분들이 다 신청했다고 하니까 따라 신청하게 됐죠. 실제로 아침에 하니까 됐고요. A씨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몇몇 대기업의 30살 미만 직원들에게 화이자 백신 예약 가능 안내가 이뤄졌고 직장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예약 성공 인증샷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확인 결과 질병관리청 직원의 황당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30살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사내에 의료기관이 있는 기업의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질병청은 회사 안에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의료 종사자와 일반 회사원이 같은 분류로 묶여 있었던 것을 미처 몰라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사내 의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내 일반 회사원분들이나 가입자들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기존에 예약을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할 예정이고요. 질병청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대상자 예약 건수는 12,000건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필수 인력이 아닌 사람은 확인을 거쳐 조만간 예약을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이 보도한 강원도 양구군 전직 삼선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군수가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전직 군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전직 삼선 군수 전모 씨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산 건 현직일 당시인 2016년 7월 서울 용산과 강원도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양구역이 들어서는 이른바 역세권 부지 1,400여 제곱미터였습니다. 당시 전 씨가 땅을 사는데 전면에 내세운 것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매입 대금까지 이체했지만 최종 등기는 아내 명의였습니다. 공교롭게 전 씨가 동생을 시켜 땅을 알아보고 매입한 2016년 7월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탑니다. 계약금을 낸 뒤 일주일이 지나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열흘 뒤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평당 38만 원이던 땅값은 3배 상승했습니다. 본래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 씨는 여기 들어서면 산 땅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들어서면 내가 땅을 니한테 그대로 산값을 줄게. 그리고 니는 나한테 내가 들어간 수수료잖아. 그거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했으니까 그 들어간 수수료하고 은행 이자 그만 내주고 도로 가져가. 경찰과 검찰은 전 씨가 현직 군수 시절 미공개 내부 정보를 취득해 땅을 매입한 공직자 부패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철도 노선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교통부 용역 직원이 양구군을 방문해 협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 위치 정보를 알게 된 전 씨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씨를 재판에 넘겼고 취득한 땅은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최종 재판 때까지 이제 처리가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서 정식 재판에서 최종 몰수나 이런 걸 최종 선고를 합니다. YTN과의 인터뷰 당시 전 씨는 땅을 산 지역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전 씨가 산 땅은 공매를 통해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YTN 홍석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SUV 차량이 난입했다가 경찰차와 담장을 들이받고 난 뒤에 멈췄는데 차량 안에서는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빨간색 SUV를 경찰관들이 에워쌉니다. 이어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끌어내려 하자 갑자기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급가속하더니 그대로 담장에 충돌합니다. 운전자는 이윽고 끌려 나옵니다. 경찰차도 들이받았고 저기 문도 들이받고 지금도 저기 차 있는 것처럼 3번 정도를 박았는데 술이었으면 이미 깨지 않았나 싶은데 아예 그냥 만취 상태보다 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9시 반쯤 초등학교 정문 안으로 SUV 한 대가 불쑥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차는 비틀비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운동장에서 그거 팔자 줄넘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실내 갈아 신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차가 딱 나온 거예요. 맞아요. 움직일 기미는 보였어요. 약간 움찔움찔하는 거. 음주운전 같다는 학교 보안관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다가갔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차 유리창을 깨려 하자 도망쳤습니다. 도주하며 초등학교 정문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골목을 50m나 더 질주한 뒤에야 이곳 벽을 들이받고 멈췄고 뒤쫓아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마약으로 보이는 물병과 흰색 가루가 든 봉투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물병과 가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혈액 채취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과 주사기의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하면서 최소 38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던 열차에서 분리된 객차가 선로 밖에서 바닥을 드러낸 채 누워 있습니다. 일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당시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시신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파키스탄 남부에서 급행열차 2대가 충돌해 사상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밀라트 급행열차가 먼저 탈선했고 이후 시에드 급행열차가 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밀라트 열차는 남부 카라치에서 북부 사르고다로 향하는 중이었고 시에드 열차는 반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열차에는 결혼식 하객을 포함해 1,1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역 당국은 열차 13에서 14량이 탈선해 이 가운데 절반은 완전히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ये जो बोगियां जो स्मैश्ड हुई हैं 6 से 8 बोगियां ऐसी हैं जिसमें स्लीपर ट्रेन भी है, जिसमें एसी क्लास भी है, इकोनॉमी क्लास भी है, जिसमें तकरीबन इस साइड पे 47 से 50 अफराद मौजूद थे, उस साइड पे भी 50 से 60 अफराद मौजूद थे. 사고 직후 열차 잔해에 승객들이 갇혀 중장비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철도부 장관에게 구조 작업을 감독할 것과 사고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부실한 신호 체계와 노화된 선로 때문에 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1990년 파키스탄 남부에서 만석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가 정차하고 있던 화물 열차를 들이받으며 300여 명이 숨졌고 2019년에는 달리던 열차에 조리용 가스통이 폭발해 75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인도에서 코끼리 조련사의 장례식장에 코끼리가 찾아와 조문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입니다. 인도 케랄라주 코타얌에서 코끼리 조련사 74살 나이르 씨가 암으로 지난 3일 숨지자 코끼리 주인은 고인이 25년 동안 조련했던 코끼리를 장례식장에 데려갔고 코끼리는 코를 시신 쪽으로 여러 차례 들어 올렸습니다. 이어 조련사의 아들로 알려진 한 남성이 코끼리에게 다가가 기대어 눈물을 흘렸고 코끼리는 뒤로 물러선 뒤 코를 2번 더 흔들고는 돌아갔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은 한낮에도 선선했지만 다른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웠는데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도 예년보다 덥겠고 남부지방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북부지방은 아침까지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에는 오후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충청 이남은 자외선이 무척 강해집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내륙 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동해안은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8도, 강릉 24도, 대전 31도, 광주 33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